네, 이번 주에 가장 국내에서 인구에 회자됐던 관심사가 이 뉴딜 펀드라는 표현일 겁니다. K-뉴딜, 한국판 뉴딜. 네, 뉴딜 펀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좀 더 파헤쳐보고자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코너가.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신 송원근 부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렇게 하다가 예. 타이틀이 좀 나가 있으셨나요? 이제 조금 제가 신상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영전을 또 하셨고요. 영전은 아닙니다. 뭐 네. 연구소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축드립니다. 예. 자, 한국판 뉴딜 펀드.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내용이 있죠. 네. 한국판 뉴딜 펀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서 참여하는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뭐 이렇게 세 가지 지금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이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민간 공모 펀드라든가 국민 참여 펀드 조성을 통해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 통한 위험 부담 및 손실 보전 등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투자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세제 지원이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ISA에 대해서 그 분리과세 혜택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1억 원 한도 내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렇죠. 14%인데 그것보다도 낮은 이제 9%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과 민간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대상 상품 만기를 지금 3년으로 잡고 설계한다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요거에 네.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찌됐건 이 한국판 뉴딜 펀드의 골자를 쭉 들어봤는데 아직은 좀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 네네. 손실 보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죠. 네. 저 발표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예. 혼돈이 있었는데 네네. 모 펀드하고 자펀드에 대한 이런 구분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정책금융기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은이나 이런 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3조 원, 5년 동안 3조 원, 4조 원 해가 정부 3조 원, 정책금융기관 4조 원에서 5년간 7조 원 규모로 모 펀드를 조성을 하고요. 네. 그래서 모 펀드를 출자를 하고 매칭으로 모 펀드가 35%, 그다음 매칭으로 65%에서 20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서 네. 뉴딜 기업,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펀드, 자펀드라는 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모 펀드가 35%니까 35%까지 그 손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35%면 거의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그렇죠.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모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펀드에 출자를 할 때 후순위 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그 모 펀드가 더 많이 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 분배할 때 좀 수익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위험을 덜 부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우선적인 재정의 손실 부담 비율은 10% 정도다. 이렇게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부에서 매칭 펀드를 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 수준을 부담을 합니다. 10%인 경우도 있고 뭐 기업 구조조정 펀드 같은 경우는 7.5%고요. 그런데 이제 10% 수준으로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덧붙인 게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7조 원 정책 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보다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주로 미래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미래 산업을 얘기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워낙에 장기이기 때문에 민간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경기 부양의 목적도 있고 네, 특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네. 근데 언뜻 제가 듣기에는 뭐 뉴딜 펀드라고 하지만 부동산 가지마 펀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예. 돈 가지 말고 네. 이쪽으로 적립해가지고 생산적인 것에 돈을 쓰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이 나면 배분을 하겠고 네. 단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많이 줄여주는 정책 방향을 잡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인데 이제 네. 얼마의 손실 뭐죠? 뭐 원금 보장형, 보장 추구형은 있어도 네. 원금 보장은 사실 아니죠. 그렇지는 네,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예, 예, 그렇죠. 자, 개인 투자자 3년 투자 뒤부터 실제 운영할 사업자 진입 때까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할 브릿지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브릿지 예.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아까 보면 이제 풍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년짜리입니다.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죠. 그러면은 이게 개인이 투자를 해서 20년씩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기예금 상품이 보통 일반적인 만기가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뉴딜 펀드 만기를 3년으로 잡고 4년 차부터는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인수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신용을 보강해서 시장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브릿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년간 투자한 뒤에 개인 투자자가 4년 차부터는 해당 프로젝트를 실제 운영할 사업자 아니면은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4년 차에서 8년 차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이런 형태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역대 정부 정권마다 이른바 이 관제 펀드라는 것들을 내놓은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성과는 조금 생각보다는 미진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 관제 펀드 지금 뭐 뉴딜 펀드에 대한 가장 큰 비판도 관제 펀드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관제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네. 거품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펀드가 아니냐. 근데 심리적인 효과에 좀 그치는 경향이 예. 일시적으로. 예, 뭐 그 예전 정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녹색 성장 펀드가 있었고요. 아.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펀드, 청년 희망 펀드가 있었습니다. 네, 펀드 종류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녹색 성장 펀드는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가 있었지만 사실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도 흐지부지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 통일 펀드 같은 경우는 그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요거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청년희망 펀드는 사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취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뉴딜 펀드하고 이런 이전의 관제 펀드하고의 조금 차이점은 뉴딜 펀드는 좀 구체적이다 나름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으로서는 상당히 설득력은 있고 네. 구체화가 된다면은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네. 자, 정부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불을 붙을 만한 분야가 이제 원래는 BBIG 네, 그렇습니다. 기수, 예, 예. 성장주의 개념. 물론 지금 뭐 기술주 거품 논란 때문에 해외 뉴욕 증시는 조금 부침이 심하지만 네. 자,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줬습니다. 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공개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논란이 많겠는데. 거래소에서 BBIG K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죠. 어려웠죠. 예, 예. BBIG, K 뉴딜 지수. 예,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언택트 게임 이거 들으시면은 이게 가장 지금 핫한 상승장을 이끄는 종목들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헷갈려 하겠어요. BBI 지수 뭐 인덱스 그러면은 네. 빅맥 지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뭐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사실은 이런 그 용어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별로 이런 용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아서 정부 지원이 굳이 이게 필요하냐 하는 주장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좀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이 종목들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죠. 네.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앞으로 누구든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범위가 넓고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약간 좀 과열되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뭔가 정책과 네.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실물과의 괴리는 네. 그 존재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뉴딜 펀드가 시장에 이런 막대한 부동 자금이나 네.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생산적인 분야로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퀘스천 마크는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들은 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부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뉴딜 펀드를 위한 성공 조건, 전제 조건 예, 이런 것들이 예, 있다면. 예. 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뉴딜 프로젝트라는 게 뭐 우리가 뭐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시대 뉴딜 얼마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거랑은 많이 내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미래 산업 쪽에 그리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 저희가 이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맞고요. 그럼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장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떻게 그 자금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금을 끌어들일 때는 이제 정부에서 그 정부 자금을 넣는 부분도 있지만은 민간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더 고민은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어떻게 많은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이 유동성 뭐 우리나라의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자산 시장이 상당히 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그 폭등이라는 것은 유동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으로 인해서 불평등도 사실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한국판 뉴딜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뉴딜 펀드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그 정책형 뉴딜 펀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그 손실을 보전해 주냐 이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 펀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투자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관련 사업이나 기업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벤처 기업이다 그러면 다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구체성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의 명확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워낙에 장기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도 펀드에 좀 포함을 하는 것이 이 뉴딜 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펀드가 설정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또 지정이 될 거고 네. 운용사도 지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 과정들이 있을 거고 벤치마킹을 하는 뭐 이 시장에서 이제 추종을 해줘야지만이 그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는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아니, 마지막은 예, 아니요. 시간은 예. 여유로우니까. 네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그 민간 펀드 활성화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예, 지금 이 단기적 수익성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어쨌거나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을 집행하려면은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세수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거쳐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국채를 5조 원을 매입을 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주기적인 것인지 뭐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는 것인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아니군요. 네, 하여튼 그러면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예, 말씀. 그거를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 기업들이나 섹터를 사실 이제 BBIG 지수라면 앞서 네. 이제 뭐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업 정책의 이제 가장 적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댐, 뭐 디지털 뉴딜 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많이 하던데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인프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재정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뭐 5G 관련된 어떤 인프라, 통신 인프라. 예,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대체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투자 상당히 수익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뉴딜 인프라 펀드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민간이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민간이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책 쪽 그 정책형 뉴딜 펀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민간의 펀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 인프라 투자도 또 인프라 또 운영하고 인프라를 그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그 저희가 민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이 뉴딜 펀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부의 어떤 참여 내지는 정부의 손실 부담 네. 이런 부분에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ESG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예, ESG? ESG 지수 같은 거,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responsibility, 그다음에 그 governance 네. 이런 식으로 해서 ESG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뉴딜 펀드의 민간 투자 그 펀드, 민간 펀드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기업들이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어떤 그 제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SG 같은 경우도 ESG 지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이게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서도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은 봐야지 네. 너무 그 정부의 손실 보전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5년 동안 네. 3조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시간 있습니다.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송원근 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